여러분,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큰 데다가 각국이 돈을 풀면서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지금 금리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변화입니다. 지난해 7월하고 올해 2월 25일을 비교한 겁니다. 신용대출은 1.99%에서 3.51%까지였지요. 그런데 이게 2.59%에서 3.65%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출 금리가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간 건 딱 하나죠, 솔직히. 정부가 신용대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전체 금리 시장의 영향도 받았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주택담보대출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말에 2.25%에서 3.9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올 2월 25일에는요. 2.34%에서 3.95%예요. 금리가 그 어떤 때보다가 많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해서 발표하는 가계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2.55%에서요. 올 1월에 2.83%로까지 올라갔어요. 2.83%까지. 이 말은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미국의 국채금리도 1.37%까지 올라갔죠. 뭐 1.5까지도 찍었습니다. 이거는 2월 23일 기준입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1.92%까지 올라갔어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커플링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특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금리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4차 재난지원금 20조가량 지금 쏟아붓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 다 국채 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채 발행하면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채권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요. 기본적으로는 할인율이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국채 지표 가격이 싸지는 거죠. 여기에다가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줘야지 한다고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채는 어떻겠어요? 회사채는 어떻겠어요? 국채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은행 채권은 안 올라갈까요? 회사 채권은 안 올라갈까요? 여신 채권은 안 올라갈까요? 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요.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게다가 말입니다. 요즘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보면 1.538였어요. 지난 26일 날은 1.654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654까지. 그러니까 은행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 기준금리가 0.5% 있는데 왜 자꾸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이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지금 상원까지 거의 통과했죠. 예, 이거 2100조가 넘습니다. 시장에 뿌린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뿌리겠어요? 채권 발행하겠죠. 미국도 지금 채권 발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아니 금리 올랐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낮지 않느냐 이런 말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금리가 낮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엄청납니다. 가계부채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절대 금리는 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계부채 보세요. 2020년 기준으로 1726조입니다. 2019년 대비 7.86%나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쉽게 말하면 갚아야 될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절대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올라간 게 125조 8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사상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잖아요. 또 이자 상환 유예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불량 대출이 있는지 불량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거는 괜찮다 하지만 아니 이자도 안 받아봤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어떻게 알아요? 설문조사로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는 이자라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뭐 정치금융이 됐으니까 무슨 이자를 받지 마. 이게 내년 9월까지 올 9월까지 넘어갔거든요. 이건 미뤄야 돼 또.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철 다가오니까. 절대로 또 안 미룬다고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연끌족이나 비투족이 벌벌 떠는 그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평균금리도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2020년 6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2021년 1월이 금리가 2.83%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히려 위험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 1월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요. 변동금리의 대출 비중이 69.7% 7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더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10건 대출 중에 적어도 7건은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투한 사람, 빚내서 주식에 투자한 사람, 연끌한 사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게요 여러분 결국은 비투한 사람들, 연끌한 사람들 하나씩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거품이 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은요. 지금 뭐 3천을 왔다 갔다 붕괴할까 말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여기서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등락폭이 10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서 돈이 얼마나 벌겠습니까? 오히려 손해 안 보면 다행이죠. 실제로 손해를 봐서 반대 매매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이. 저는 그게 두려워요. 어느 순간 그냥 경착륙이 될까 봐요. 이게 거품 붕괴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지금 어쨌든 공급폭탄이 떨어졌어요. 공공주도개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공급이 3기 신도시부터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공급이 결국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경제활동 인구도 많이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공급이 이렇게 많아지면 단기적으로야 아직 패닉 바잉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부동산 값이 유지할까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이 영끌이나 B2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좋겠는데요.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못 되고 이게 자칫 속도전으로 붙어서 경착륙을 한다면 거품이 펑 하고 터진다면 그때 우리 경제는 감당할 수 없이 붕괴할 겁니다. 그게 두렵죠.